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처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728조 원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지금 여야가 이견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정도 늘어난 거죠. 예. 728조 원. 네. 네. 그래요. 예,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온 건데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은요. 예, 먼저 정부 측에서도 AI하고 R&D 예산 늘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요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요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성 예산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오히려 좀 강화시켜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요게 증가율로 보면은 AI R&D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도 금액면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복지하고 행정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가지고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정부 지출이 8.1% 늘었는데 네. 금년에는 추경까지 합해가지고선 7.1%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하는 게 타당성이 있긴 한데 내년에는 지금 한 1.8%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 가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그 정도로 올라간다. 이 정도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보통 성장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지출 증가가 필요할지 그게 좀 상당히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출 증가가 이만큼 필요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때는 경기가 침체되면은 네. 그러면은 지출을 늘려가지고선 좀 경기를 회생시키려고 하는 게 보통이고 경기가 너무 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팬데믹 때는 물론 이게 정부 지출을 늘릴 정당성이 충분히 있었던 때고 그래서 선진국도 많이 그때는 늘렸죠. 그게 나중에 또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없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팬데믹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한 해만 빼놓고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상당히 높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기에 따라서 좀 조절되는 게 있나?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느냐? 네. 이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투자성 지출은 계속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년에 늘린다는 게 이게 좀 상당히 기쁜 뉴스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게 또 그렇게 오르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R&D 예산 같은 게 효율적으로 써지느냐.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R&D나 투자성 지출을 늘려도 거기에 대해서 제도 법, 규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많이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 예산안이 AI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액수는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AI 대전환이라고 분류한 정부의 숫자를 본다면은 작년 6.8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10조 늘었다고. 천억. 네. 예, 그렇다고 말했는데요. 요거는 1.4% 증가밖에는 어떤 면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산업 R&D 혁신 요 분야를 해서 따로 분류한 걸 본다면은 44조. 44.4조 원, 7.9조 원 증가했죠. 이건 6% 증가입니다. R&D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4.8% 증가했죠. 그래가지고선 죄송합니다. 5.7조 원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면으로 보면은 성장률 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은 금액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가지고선 좀
투자성 이런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좀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복지 예산은 금액으로 본다면은 20.4조 원이 늘었어요. 8.2%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 지방 행정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10.4조 원 증가했습니다. 9.4% 증가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원칙적으로 할 일이니까 네. 여기에 뭐 예산의 비중이 크고 증가율도 크고 뭐 그거는 뭐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빨리 증가했다는 것은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본 예산안을 보면은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이요. 이게 지금 얼마가 편성된 겁니까, 교수님? 예, 지금 국민 성장 펀드 민간 국민 자금이라고 해가지고선 거기서 정부 기금하고 민간 기금하고 합쳐서 75조 원 정도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해가지고선 요거는 정부 보증 기금체하고 산업은행 자금을 출연해서 75조 원 정도를 또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산업별로 이제 분류될 텐데 뭐 네. 반도체는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백신 12조 원 등등 해가지고선 여러 첨단 산업들에 이제 가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민간 국민 성장 펀드는 이런 산업들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산업 자금은 초저리 금리 대출을 통해서 네. 기업 위험성을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리스크가 큰 그렇지만은 이득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이제 뒷받침해 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뭐 요게 잘 되면은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은 조금 좀 염려되는 게 일단 과거 이런 경험을 본다면은 몇 년 지나면은 특히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런 기금 이런 투자 펀드들이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네. 그렇게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보인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정부가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수익성이나 어떤 혁신성보다는 뭐 정부 목적 좀 그런 데에 따라서 좀 또 사용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도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미국을 이런 첨단 기술에 우리가 어떤 목표로 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게 민간 자본 벤처 펀드나 네. 엔젤 펀드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펀드보다는 좀 리스크 감수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술이나 미래 수익성보다는 그때 어떤 정치 배경이나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벤처 펀드 같은 걸 키워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게 잘하지 않느냐 이것을 네. 좀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예. 네. 그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제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부가 어디선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부 위주의 펀드를 만드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뒷받침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좀 신뢰성이 생긴다고 해요. 신뢰성이 생기죠 아무래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가 들어오면은 네. 이게 더 해로울 거다고 생각이 나니까 네. 이게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거 경험 때문에 좀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다른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부가 펀드를 마련한다는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정부 위주를 너무 의존하는 네. 그런 습관을 강화시키지 않나 좀 그런 염려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예산안 이번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 고령화되면서 그러면서 생산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산업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정부 예산안이 좀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AI에서 신산업 뭐 이쪽에 좀 이번에 신경
신경을 썼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다만 그 금액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또 염려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좀 AI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이 AI만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 전통 산업도 기술 혁신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을 AI가 좀 뺏어오지 않았나. 그런 AI 염려가 좀 예산도 들죠. 지금 모자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쪽에 그 인력을 키우려면은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평생 소득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1년, 2년 그 AI 예산을 늘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AI 예산을 뭐 그 R&D 예산 같은 거 쓴 것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연구 같은 것은 1년 내지 2년 프로젝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유망한 회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 좀 한계 기업, 좀비 기업들한테 줘가지고선 네. 오히려 그 기업들이 네. 좀 퇴출돼야 되는데 연명하게 퇴출하지 준다. 않도록 그냥 네. 남게 하는 그런 그때 돈이 쓰인 경우도 있고요. 그 아까 이렇게 1년 내지 2년 프로젝트로만 계속 된다면은 뭐 금년이나 내년은 보너스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평생 소득을 올리느냐? 네. 평생 소득을 올려야지 우리나라의 젊은 그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쪽 분야로 들어가지 뭐 의대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거나 네. 또 지금 벌써 기술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예. 그 외국보다 소득이 좀 낮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이 좋으면은 남으실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기서 뭐 행정적인 그런 부담들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요게 그 소득이 너무나 그냥 매년 차이가 나니까 그 평생 소득이 어떻게 보장되지 않는다든지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 2년 동안 예산이 이쪽 분야에 늘었다. 네. 그것보다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여기에 좀 예산이 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지금 그 지역 화폐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된 거죠? 그러니까 1조 1조 1,500억이라고 지금 원. 나왔고 네. 온누리 상품권도 여기에 추가로 한 4,5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는 네. 좀 여기에 효과성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이제 팬데믹 때 썼던 그 연구 결과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승수 효과가 0.3%밖에 더 안 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원을 써도 네. 이게 소비하고 GDP에 반영되는 거는 한 3천억 원밖에 안 되니까요. 네.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건설하고 비교해 본다면 인프라 건설은 승수 효과가 한 0.8이 나오고요. 연관 효과가 크니까요. 네. 예. 네. 그다음에 또 그 정부가 직접 뭐를 구매한다면은 한 0.9 나온다고 그렇게 그 한국은행이 계산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지속성이나 이런 걸 걱정할 때 네. 승수 효과가 0.3%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적절한가? 이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가 이제 또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꽤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승수 효과가 팬데믹 때보다는 높지 않을까 하고 높을 거다. 예, 네. 그렇게 뭐 희망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연구는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단 봐서는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지역 화폐 지급이 끝났을 때 소비도 다시 줄었으니까요. 네, 그래요. 지역 화폐 문제는 또 그렇고요. 그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가구에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라든가 그 여러 그 복지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교수님? 일단 그 농업 그 지원금을 본다면은 요거는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농촌에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선별해서 주는 건데 네. 이게 일종의 그냥 실험이죠. 저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정책을 먼저 해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를 본다면은 어떤 공평성 문제 왜 쟤네들은 15만 원 받는데 우리는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선
정책을 처음서부터 이게 실증이 없는데 네. 그런데 너무 크게 시도해가지고선 그 큰 실패로 그 결과가 나온 경우가 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험으로 이제 먼저 몇 지역에 해본다는 것은 아주 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에 15만 원 기본소득 때문에 농어촌의 그 인구 감소가 크게 줄어들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이 좀 크고요. 네. 또 10월 노동 통계를 보면은 농업 노동자들이 감소했고 아.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산업 노동자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농업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네. 그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직업으로 갔다는 거니까 네. 시내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정책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확대 재정 기조로 가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8.8% 정도 늘어난 예산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GDP 대비 너무 많다 국가 채무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예, 전 정부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그 국채 GDP 비율을 한 낮은 50%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 정부는 높은 50%대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벌써 한 5 내지 8%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국채 GDP 비율이 한 50% 정도니까 네. 여유는 있지만은 네.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걱정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네.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인구 구조상 그 국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연금 같은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지원 필요성도 남아 있고 그래 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이 국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 그거는 네.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선진국 우리보다 그 국채가 훨씬 많지만은 선진국들이 지금 이 채권 때문에 국채 때문에 지금 많이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미국, 네. 네. 일본.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 선진국 시장에 조명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해도 한국 빨리 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가 좀 나쁘게 조명받을 수가 신인도 있으니까. 혹시 하락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신다는 그것도 말씀이시죠? 아직 여유는 있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건데 지금 여대 야소인 국회 상황을 보면은 지금 예산안이 거의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그 내년도 나라 경제, 나라 살림을 책임질 이 예산안 우리 국민들이 좀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고 좀 지적도 좀 해주고 또 응원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야 되냐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예, 주실까요? 우리가 투자성 그 지출은 좀 늘려야 되겠지만은 복지성은 좀 침체 때는 높아지지만은 좀 그 호황 때는 아니면 정상 때는 낮아져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추세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장기적인 추세에 관심 준다면은 우선순위를 줘야 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네.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성은 좀 이제 좀 활발히 써야 되겠지만은 네. 복지성은 좀 그 당시에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의무 지출을 많이 늘리느냐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 건가? 제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성을 중요시하지만은 네.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다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출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냐?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좀 이제 정치적 참여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선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는 분야들은 좀 지출을 조절하면서 네. 좀 우리의 장기 증가 추세를 좀 둔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국민 하나하나가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말 돈 벌어서 세금 내는데 그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지 좀 고민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래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